네, 다음은 그 이해관계자 관점 요구사항 기반 테스팅이라는 주제로 나이파의 윤영진 수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자료가 마무리되는 동안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치인 식사 시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오늘 포럼에 대한 설문지를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실 건 그냥 체크만 하시는 정도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나중에 나가실 때 저희한테 꼭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시간이 좀 있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가 모두 끝난 후에 경품 추첨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백화점 상품권이나 이런 이제 유익한 상품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중간에 가시지 마시고 끝까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좀 지체가 됐는데요. 이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두 번째 세션을 담당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소프트웨어공학센터의 윤형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 좀 먼저 드리고요.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연구소에서도 좀 일을 해봤고 삼성전자에서는 공장 자동화 쪽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세이프티 크리티컬한 부분도 최종 반도체 공장이나 LCD 공장 쪽이라서 LCD 기판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로봇 큰 것들을 주로 담당을 했었고요. 인라인 타입 설비라 그래서 길이 전장이 최소한 80m, 길게는 한 200~300m짜리 설비를 담당을 하다 보니 업체를 한 20~30개 업체를 항상 같이 일을 하는 그런 역할을 좀 했었고, 제가 주로 이제 C나 어셈블리, PLC 이런 쪽, 기계화 쪽에 가까운 언어를 담당하다 보니까 전 주로 로봇 쪽 담당을 했었습니다. 한 8년 정도 일을 삼성에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프리랜서로 이제 웹 개발, 인터넷 방송국 같은 것도 좀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소프트 AIM 시스템이라고 하는 중소기업을 거쳐서 2010년부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제가 주로 했던 게 이제 로봇 쪽 개발하는 거 하고, 이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삼성에서 이제 SPI라 그래서 CMMI, 스파이스 이런 걸로 삼성이 전사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를 만들고자 진대재 연구소장님이 저희 이제 삼성전자에서 1기로 SPI를 뽑았었는데 제가 그 1기로 뽑혔었고요.
한 4년간 저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전사 레벨 2밖에 못 받아서 저희가 성공하지 못한 프로젝트였긴 했지만 나름 저한테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2010년부터 소프트웨어 공학센터에서 있으면서 테스팅 프론티어 그리고 저희 소프트웨어 비주얼리제이션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쪽을 제가 좀 총괄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부 가면은 이제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고려대, 동국대, 광운대 이렇게 쭉 가고 있고 요즘은 이제 소프트웨어 코딩 중학교 의무 교육이 시작이 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실은 연락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공학자라는 게 뭐냐, 소프트웨어 공학이 뭐냐, 이 소프트웨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을 어린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한테도 계속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최근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논문 같은 것도 좀 약간씩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이제 이해관계자와 품질, 그리고 요구사항 기반 테스팅, 그리고 마지막 맺은말입니다. 작년에 국제 컨퍼런스 때는 제가 이제 운이 좀 좋아서 기조연설을 맡았었는데요. 그때 했던 인트로를 오늘 또 잠깐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기원전 4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의학의 아버지라고 히포크라테스를 얘기하는데 기원전 400년 전에는 의사라는 직업이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원전 400년 전에는 의사라는 직업이 없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없었고 아프면 무당한테 아니면 신을 모시는 분한테 데려가서 그것도 누구? 귀족집 자제들과 귀족들만. 일반 평민들은 빌고 신한테 공물을 갖다 바치고 이런 수준이었던 거죠. 그런 거를 보고 공학자이고 철학자이고 수학자이고 물리학자였던 히포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짧고 여기서 말하는 아트는 예술이 아니고요. 의술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고치면서 다루는 이런 의술은 길다. 왜? 사람은 죽지만 그 의술은 남아서 책으로 지식으로 계속 전달이 되고 누군가는 그걸로 이제 직업으로 일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는 쉽게 날아가 버리고 또 사람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를 실험하고 증명하고 과학으로 하는 이런 것들은 항상 불확실합니다. 어떨 때는 좋은 결과가 나오고 어떨 때는 다른 결과가 나오고. 왜냐하면 사람마다 한 가지 병이 걸렸을 수도 있지만 다른 흑병증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인데 그걸 정말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는다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어떤 실험의 결과는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판단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누가? 의사가, 약사가. 아픈 사람이 딱 왔는데, 고객이 왔는데 그 고객이 원하는 말을 딱 정확한 때에 주기도 어렵고 정확한 진단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양의 문화가 실은 확률의 문화로 갑니다. 정량적인. 그래서 비올 확률 몇 프로, 이게 될 확률 몇 프로, 이것이 확률적으로 가죠. 이게 서양의 문화하고 서양의 철학으로, 과학으로 이렇게 발전해서 되는 겁니다. 그게 기원전 400년 전입니다. 저는 감히 제가 최근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소프트웨어 환경을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SDLC는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프 사이클을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개발 기간인 거죠. 개발 기간은 짧고 유지 보수 기간은 길다.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겁니다. 아까 저희 정신원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에서 남고 뒤로 손해본다는 게 이런 걸 의미하게 되죠. 개발자들은 쉽게 또 이직을 합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 특히 대기업에서 부르시고 돈을 더 많이 주는 기업에서 부르면 당연히 개발자 입장에서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인 요구사항은 불확실하다. 왜? 발주자도 이 요구사항이 맞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개발자나 수주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더 쉽지 않은 거죠.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캐치하는 것이. 그래서 소프트웨어 테스팅은 어렵다라고 저는 강히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이 어려운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 테스팅이 어려운 거죠. 이 테스팅이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우리가 결함이 있냐 없냐를 결함을 많이 찾아내는 거 보통 테스팅이라고 하는데 결함 찾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 요구사항이 불확실한데 어떻게 결함을 찾아내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반대입니다. 너무 결함이 많아서 이거를 결함이라고 얘기해야 될지조차도 어렵다. 이 요구사항에 맞춰서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기원 전 400년 전과 기원 AC 2014년 작년에 제가 기조연설때 했던 얘기인데요. 2500년 전과 2500년 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예전에 의사라는 직업이 없었지만 지금 의사라는 직업이 생겼죠. 저는 감히 이 소프트웨어 쪽에도 그렇게 진단하시는 뭐 진단학자 아니면 진단가, 지금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이제 흔히 퉁쳐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아주 세부적인 전문적인 의사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의 전문 직업이 저는 앞으로 10년 안에 의사처럼 반드시 나올 거고, 지금의 의사분들이 만든 도메인, 그리고 시장 이런 것처럼 우리의 시장이나 도메인도 반드시 만들어지고 그 시장은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또 듣는 얘기입니다. 밖에서 이제 매주 SI를 하시거나 개발하시는 분들이 코딩하다 모르면 또 SI 개발하다 고객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화를 하신다고 해요. 어디로 전화하냐면 닭집으로 전화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전자공학, 화학수학, 기계공학, 물리학 이렇게 공학을 다 공부하고 대부분 큰 뜻을 품고 이제 나도 소프트웨어 개발하신다고 개발자가 되세요. 개발자가 되신 다음에 처음에는 코딩만 시작을 하죠. 그걸 코더라고 부릅니다. 자기의 어떤 디자인이나 아키텍처 개념 없이 코딩만 하시는 분은 코더라고 부릅니다. 조금 이제 아키텍처나 공학적인 개념을 가지신 분들은 프로그래머가 됩니다. 프로그램이라는 걸 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좀 더 상위 아키텍처, 지식적으로 레벨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최고의 레벨이 연구소장이 되시는데 이 나이대가 30대 말 40대 중반, 빠르면 늦어도 한 50대가 되죠. 근데 시장이 어떻습니까? 애플도 만든 C 오브젝트 C라는 개발 언어를 20년 만에 바꾸고 스위프트로 넘어갑니다. 시장 환경, 개발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결국 이런 분들, 연구소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이런 빠른 소프트웨어 발전에 따라하기 힘들어요. 새로운 분들이 또 치고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회사에서는 비싼 연봉을 드리면서 그분하고 같이 일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결국 나가게 돼요. 근데 그분들이 아시는 게 뭐예요? 소프트웨어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소프트웨어 시장이 너무 작습니다. 그분들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은 다릅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닭집사장 되신대요. 그러니까 SI 하다 모르면 유튜브에 전화해서 사장님 통닭 한 마리, 그리고 저 이거 모르겠는데 가르쳐 주실래요? 그러면 한 마리 더 사라. 내가 알려줄게. 이러면서 하신대요. 농담 삼아 지금 그런 얘기가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거를 흔히 닭튀김 수령 공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2012년도, 11년도 말 컨퍼런스 때 진짜로 이 화면이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묻지 못하면서 이 화면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부터 이형관계자의 품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앞서 저희 전신환 팀장님께서는 도구 체계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이런 거를 말씀드렸다면 저는 약간 방법론적으로 그리고 실제 이해관계자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관계자와 요구사항은 어떤 관계일까? 그분들은 정말 잘 알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요구사항이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가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아마 요구공학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다 보실 거고 앞에 세션이 있었어요. 고객은 설명을 합니다. 근데 실상은 이걸 원하지만 고객 설명도 부정확하다는 거죠. 나는 나무에 타이어 하나 달려있는 정도로 그냥 왔다 갔다 그네처럼 탈 수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설명은 또 그렇지 않아요. 들어보면 아래 위로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아래 위로 뭔가 있고 나무에 매달리면 좋겠다 매달리는데 여기는 자기는 불안하지만 실은 뭔가 매달리는 게 양쪽으로 있는 게 안정적이라는 거죠. 구조로. 뭐 이렇게 자꾸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바뀝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랑. PM이 이해하면 어쨌든 나무에 달려서 그네만 있으면 되라고 이제 이해하는 거고, 아키텍처 설계하는 거는 구조적으로 완벽해야 되고 사람이 탈 수 있어야 되니까 공간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거죠. 아키텍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자르죠. 그리고 나무를 갖다 붙이고 자꾸 이제 돈이 늘어나고 구조가 어려워집니다. 신기술 갖다 자기 쓰고 싶고. 프로그래머 실제 개발하는 건 아키텍처가 원하는 만큼 기술이 안 되니까 나무에 갖다 걸어요. 그냥. 그러니까 실제로 고객이 생각하는 걸 자꾸자꾸 달라지는 거고 되고요.
베타 테스트는 막상 받아보니까 나무에 줄 하나 그냥 걸려 있습니다. 그네는 아예 있지가 않아요. 줄만 있어요. 컨설턴트는 이런 상황을 도저히 자기는 고객한테 설명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급 의자 하나 이렇게 갖다 놓죠. 줄만 달려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프로젝트는 계속 이상하게 돌아가고 요구사항에 대해서 발주자, 컨설턴트, PM, 개발자, 베타 테스터는 각각 다르게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 고객이 지불하는 건 놀이동산만큼 이제 돈이 가야 돼요. 그네 하나 만들어달라고 하는 게 놀이동산이 됩니다. 이제. 타 시스템과 호환은 불가능하죠. 아키텍처는 처음부터 요구하지도 않았고 고객은 타 시스템과 호환되는 걸 생각도 안 했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개발해보니까 이 나무 외에는 다른 나무에 쓸 수가 없어요. 이 그네를. 그러니까 설명할 때 타 시스템과 호환되는 건 불가능하다. 결국 재사용이 안 되는 시스템을 우리 회사는 만들고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광고에서는 우리는 나무는 아예 신경도 안 쓰고 그네를 만들었다. 주위 환경, 이게 어떤 환경에서 돌아갈 수 있는 그네인지는 아예 광고에서 보이지도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팀, 영업팀, 발주자, 개발자, 베타 테스터 다 다르게 이해를 하고 돌아가는 것이 이해관계자와 요구사항의 어떤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고객이 얘기한 거와 원하는 것과 다를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죄송합니다. 그래도 소프트웨어 제품은 개발을 해야죠. 우리 회사니까 부를 창출하고 이익을 내야 됩니다. 어떻게든 고객이 요청을 했고 고객한테서 오더를 따서 회사가 커지려면 어떻게든 제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 고객이 우리 제품을 구매하니까. 결국 돈을 주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고객이 제품 지불하는 비용이 우리 회사한테 우리가 회사 제품을 만들 때 리즈너블 하냐, 이게 합당하냐, 이 비용이 요구사항 변경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 우리가 잘못 이해했을 때 다시 수정하고 변경했을 때 우리가 치러야 될 그 비용이 합당하냐라는 것을 항상 고민하셔야 돼요. 이해관계자를 추적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와봤습니다. 프로젝트 상에서 발생하는 많은 이해관계자, PM, 요구사항 개발자, 요구사항 관리자, 개발자, 소스코드 관리자, 이런 많은 직군이 우리 회사 개발팀에 있느냐라고 이제 지금 물어보시면 외국 소프트웨어 일반적인 기업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다 있습니다. 만약 우리 회사에 이런 직군이 없다면 우리 회사가 정말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냐라고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게 있으셔야 돼요. 이게 프로젝트 할 때는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직군이고 팀원들입니다. 오늘은 이제 형상관리라든가 요구사항 관리 쪽으로 많은 직군이 있는 보이실 것 같고요. 프로덕트에서는 제품 관리자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직 차원에서는 물론 상급 관리자로 해서 결제를 하시는, 승인을 하시는 분이 필요하고 프로젝트 관리사고 PMO라고 요즘 저희가 많이 부르는 것들, 이런 오피스들이 큰 과제를 많이 하시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즘은 뭐 PMO, TMO, QMO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오피스들을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죠. 그리고 R&D팀, 프로세스 관리팀, 지재권 관리팀, 프로세스 담당자, 이건 이제 의료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갔는데 지금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지식재산권을 관리하시는 분이 회사에 있거나 조직이 있으신 분, 회사에서 오신 분, 혹시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네. 역시 부산중공은 크시니까 있는 것 같고요. 혹시 NSE 테크놀로지에도 지식재산권 담당 우리도 별리사고 있습니다. 별리사고 하시죠? 실은 소프트웨어라는 게 지식재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만드는 소프트웨어가 지식재산인데 이런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회사에 없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그럼 뭘 갖고 영업을 해야 되고 뭘 관리해야 되고 미래를 위해서 어떤 비전과 로드맵을 만들 때 무엇로 돈을 벌 거냐. 우리 회사는 지식재산을 가지고 미래를 창출하고 부를 창출해야 되는데 그걸 관리한 사람이 없다? 아니면 외부에서 관리해준다? 아마도 그분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면 뭐 저 신경 안 쓰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미래를 위해서 회사의 미래를 소프트웨어에 걸고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특성상 소프트웨어는 지식의 산출물입니다. 지식의 산출물이고 이런 지식의 산출물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고 저희가 ALM 이런 라이프사이클 툴체인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지식에 대한 재산, 가치를 부여하는 일 반드시 해야 되고 대표님은 아셔야 됩니다. 여기 오신 많은 대표님들께서는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100원짜리인지 1000원짜리인지 1000만원짜리인지 1억짜리인지를 평가하고 누군가한테 의뢰를 해서 반드시 그런 가치를 보는 눈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게 저는 잡스처럼 세계 1류가 되느냐 아니면 항상 세계 2등에서 머무는 삼성전자가 되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ISO 국제표준 얘기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해관계자가 각각의 요구사항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데 국제표준에서는 2011년도부터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 요구사항과 평가, 보통 스퀘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품질 요구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이 계층별로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전자공학이나 컴퓨터공학에서 OSI 레벨 7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국제표준에서는 전체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얘기할 때 재밌는 거는 이제 비즈니스 쪽하고 기계 시스템, 미케닉 시스템하고 이런 커뮤니케이션 하는 통신이 같이 붙습니다. 점점 우리가 모바일, 스마트 시대에 살아가다 보면 이게 2011년도에는 잘 느껴지지 못했는데 지금은 저도 이제 눈에 확 들어와요, 이 그림이. 이런 각각의 시스템들마다 요구사항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쉽게 이거를 시스템을 구분해서 얘기하면 이게 그림이시니까 좀 나아질 것 같아요. 항공 관제탑에서 비행기를 관리하려면 레이더 시스템이 또 필요하겠죠. 이런 관제탑에도 들어가는 시스템과 소프트웨어가 있을 거고 그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마다 요구사항이 나올 거고 항공 레이더에도 마찬가지죠. 레이더 시스템에도 시스템과 소프트웨어가 들어갈 거고 거기에 관련된 요구사항과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고 실제로 이런 항행할 때는 위성이 또 걸립니다. 위성에 관련된 기관이 있을 거고 또 기업이 있을 거고 많은 곳들이 이해관계자가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또 엮이게 될 겁니다. 우리는 비행기 한 대 날아가는 걸 가지고 야 비행기 하나 좋은 것만 사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위성하고도 통신을 해야 되고 똑같은 규격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레이더가 그 석에 적인지 아군인지 이해를 하면서 우리나라 영해에 들어갔을 때 쟤를 로켓을 쏴서 추격시키지 않으려면 격추시키지 않으려면 그런 통신 시스템에 대한 표준을 잡아야겠죠. 이해관계자가 실은 단순하게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지금의 스마트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걸 알아야 됩니다. 이해관계자 중에서도 발주자는 훨씬 더 스마트해지고 똑똑해지시고 영리해지셔야 이런 시스템, 스마트 사회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발주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소프트웨어 관련된 직종에서 굉장히 많은 고급, 고퀄리티, 고연봉의 직업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이런 스마트 사회가 될 수가 없어요.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비행기 통제하는 조종석이 있습니다. 조종석. 이 조종석만 해도 물론 이제 뭐 조종사, 부조종사 뭐 이렇게 해서 하면 그런 아니지만 엄청나게 많은 시스템과 스위치가 들어가 있고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소프트웨어가 들어갈까요? 1980년 기준으로 보잉 737에 들어갔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량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때 보잉 737 비행기가 약 1000억 정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들어갔던 소스코드량이 약 1기가 정도 들어갔고요. 아주 재밌는 사실은 2010년 기준 아반떼에 들어가는 소스코드가 혹시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2010년 기준으로 현대 아반떼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량이 약 1기가 정도 됩니다. 30년 만에 보잉 737에 들어가는 만큼의 소프트웨어가 이미 길 위에 달린 자동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소프트웨어 들어가고 그 소프트웨어에 걸려있는 이해관계자와 요구사항 얼마나 많을까요? 오히려 사고가 안 나는 게 더 신기한 거죠. 이런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국제표준에서도 이렇게 분석을 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해관계자가 갖고 있는 니즈와 기대에 대해서는 명시된 거, 글로 써져 있는 게 있고요. 내포된 거, 글로 써져 있지 않지만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고 있는 그런 요구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주자도 모르는, 이해관계자나 발주자도 모르고 나도 싫은, 이걸 수주하는 사람도 잘 모르는 그런 요구사항, 알 수 없는 요구사항들이 또 숨어 있습니다. 약 3가지 정도의 요구사항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그럼 끌어내야 될까요? 이해관계 요구사항에서는 모든 관련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일단 도출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기법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인터뷰라든가 아니면 워크샵. 우리 실은 다 알고 있는 것들인데 하느냐 안 하느냐가 지금 중요한 거죠. 아까 저희 전친환 팀장님께서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건축에서는 한 5,000년 정도 역사가 있고 5,000년 정도 역사가 있다 보니까 만들기 전에 설계서도 만들고 모델링도 하고 그리고 목이라고 해서 조그만한 건축물 미니 모형을 만들어서 테스트까지 다 하고 검증을 한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지금 소프트웨어에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냐는 거죠. 근데 건축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흔히 건물을 만들기 전에 딱 시공 깜빡이 딱 시작하기 전에 들어가는 돈이 있고요. 그때까지 들어가는 돈이 있고 그 이후에 들어가는 시공 이후에 들어가는 돈이 있는데 혹시 그 비율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딱 땅 파고 순수하게 설계 분석하고 설계하는 데만 설계서 만드는 그 최종 도장을 고객이 자 이런 미니 모형까지 했는데 오케이 좋았어 여기까지 우리 도장 딱 찍어 할 때까지 전체 건물을 짓는 비용에서 몇 %가 설계까지 들어가신지 아시는 분 계시면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드리겠습니다. 80%? 네? 80%요. 아 80%는 많으신 것 같아요. 30%도 좀 있고요. 25%. 네, 세 분한테까지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딱 끝났고 부르츠 칼리파라고 지금 현재까지 세계 최고의 두바이에 있는 건물을 혹시 아시죠? 저희가 실은 이제 R&D 과제를 하면서 담당을 했던 마이다스 IT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모델링 설계 툴을 가지고 그 부르츠 칼리파를 만들었어요. 그거를 만들 때 설계할 때까지 들어갔던 전체 비용에서 소요됐던 비용은 약 40%입니다. 건물을 하나 만들 때도 땅 파기 전까지 들어간 돈이 전체 건물을 만드는 데 40%가 들어갔어요. 우리는 지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전에 발주사가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한테 설계하라고 주는 돈이 전혀 없어요. 그냥 만나서 회식하고 얘기하면서 자 그럼 뭐 프린트하고 뭐 한번 만들어봐 이 정도는 해주실지 모르겠는데 설계하고 순수하게 모델링하고 아키텍처 짜는 데에 대한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거죠. 소프트웨어하고 물론 구조물은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부르츠 칼리파 같은 대형 소프트웨어 같은 건물들을 소프트웨어 지금 우리나라 환경에서 만들 수 없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런 프로세스들이 야 저런 걸 언제 다 해? 저걸 어떻게 해? 좀 고민하시겠지만 지금 그런 고민은 만약에 부르츠 칼리파처럼 한 40%의 비용이 먼저 선 지불이 된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걸 제가 떠들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야 40%의 돈이 먼저 이렇게 나오는 당연히 해야지 이런 얘기 하시지 않을까요? 특히 대형 사업이라면 더 그 규모가 커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는 선진국들이 먼저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나이파나 이런 쪽에서는 뭐 분리발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신아리움 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돈이 발주자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게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LAL 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 이런 포럼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도출을 해야 되는데 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아까 얘기했던 워크숍도 있을 거고 리뷰도 있을 거고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하는 거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요구사항들을 분석하는 방법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해야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이해관계자로부터 요구사항을 분석하게 되면 이걸 이제 프로세스화해서 시스템의 요구사항으로 만들고 그 시스템 요구사항 및 제한사항으로 요구사항으로 반드시 뽑아낼 것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안 해야 될 것들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되는 게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만약 이런 안전이 중요한 항공이나 원자력이나 국방이나 철도 산업이라면 이해관계자와 방금 말씀드렸던 뭐 이런 요구사항을 뽑아내는 표준이라든가 이런 게 또 있겠지만 또 제가 알아보니까 이런 법도 관련된 법이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산업안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해에 관련된 그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PM법이라고 해서 문제가 생기면 제조자가 다 100%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만든 제품에 문제가 없을 만큼 우리 검증과 테스트를 다 했다라고 하는 PL법인데 우리나라는 아마 그게 2011년부터 2010년부터 그게 시행이 돼서 지금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서 굉장히 꼼꼼하게 다 따지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안전이라는 코드가 들어가는 순간 이해관계자, 이해표준 그리고 이해관계법까지 저희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런 것들 요구사항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게 포함이 되지 않으면 단순한 이해관계자만 신경을 쓰시면 되는데 안전이라는 게 딱 들어가는 순간 뭐 세이프티 크리티컬, 미션 크리티컬이라는 국방까지 생각을 하시면 당연히 법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안전 관련 국제 표준 관련도는 과이드 51이 최상에 있고 ISO와 전산산업 쪽을 담당하는 IEC 표준에서는 기능 안전 표준인 61558 그리고 시스템 안전 표준인 13849 이것들을 상위로 해서 아래는 자동차, 철도, 의료, 원자력 프로세스까지 다 프로세스 산업 안전 표준은 주로 공장입니다. 제조 공장 산업 현장 쪽이고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시스템 안전 표준으로 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구사항에 고객이 말하지 않아도 고객이 몰라도 만드는 사람들은 이걸 다 신경 쓰시고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세이프티가 걸려 있으면 왜? 이거 국제법상으로 딱 돼 있으니까요. 국내법상에서는 이미 KS로 이게 다 찍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다 나오고요. 요거는 그냥 제가 쉽게 설명하기 좋아서 그냥 잘 쓰는 자료인데 흔히 10에서 마이너스 4승이 1년에 한 번 발생하는 문제인 거고요. 10년, 100년, 1000년, 만년, 10만년 여기까지는 철도에서는 10만 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라면 OK 해주는 기준이라는 얘기가 되어 있고 여기는 100만 년입니다. 이 100만 년이라는 건 자연재해로 사망할 확률인데 실제로 이 자연재해로 사망할 확률이 낮지 않아요. 자연재해가 지진, 태풍, 홍수 뭐 이런 것들인데 실제로 1년에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100명 가까이 죽습니다. 자연재해로. 결코 낮은 기준이 아니에요. 높은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드시는 소프트웨어를 갖고 제품을 만드시는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거죠. 10에 마이너스 11승, 뭐 100만 년, 1000만 년? 1000만 년이 나타나는 운석에 맞아 죽을 확률이라는데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저 확률이 결코 우리가 느끼기에 아주 높진 않아요. 하지만 숫자적으로 굉장히 높아 보이죠. 안전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다고 얘기를 하듯이 이걸 다 지키려고 만든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죠. 이거는 이제 ISO 26262에서 요건 프로덕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V 모델로 해서 표현을 한 건데 자동차 쪽에서도 처음 이 기준이 딱 나왔을 때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아니 자동차 하나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드웨어 따로 소프트웨어 따로 검증 다 하고 그걸 또 붙여서 프로덕트로 또 검증 3번이나 해야 되고 쉽지 않다고 하는데 이걸 왜 하느냐 결국 이제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하는 거겠죠.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 많은 걸 언제 다 해요. 이해관계자 다 하시고 이해관계법을 또 알아야 되고 표준도 알아야 되고
더 많은 건 언제든 돼. 시간도 없고 사람도 없고 회사 일정이 너무 힘든데 라고 했는데 2010년도에 도요타에서 사고가 났죠. 아까 저희 팀장님도 보여주셨는데 실제로 도요타의 경우 2010년에만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대 이상 리콜을 했고 2010년부터 15년까지 1000만 대가 아니고 거의 지금 1억 대 이상 리콜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나온 게 1조 3천억, 직접 손실, 간접 손실은 3조인데 2014년까지 저걸 따져보니까 지금 10조까지 늘어나 있고요. 직접 손실은 약 3조까지 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는 자동차에서는 문제가 없어라고 했던 사람들, 고객들의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아니야, 자동차는 언제든지 문제 생길 수 있어라고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객 리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리콜 숫자가 되겠는데요. 2006년도에 요만큼 있었던 게 2010년도에 갔고 2011년, 12년에는 실은 한 3배, 5배까지 늘어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경전철, KTX 저희가 산천이라고 우리나라에서 현대 롯데면에서 그렇게 많이 요거를 해서 진행하신 걸 아는데 산천호를 자꾸 사고가 나니까 사람들이 황천호라고 부른대요. 네. 너무 사고가 많이 나니까 참 답답하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해외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너무 불안하고 하니까 KTX 산천을 황천이라고 부른다고 할 정도가 됐고요. 중국은 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번개 한번 빵 쳤는데 앞에서 기차가 서 있는지 어쩐지 신호기도 다 꺼지고 그냥 앞에 가 있는 기차가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100명이 죽고 몇백 명이 막 부상하고 입원하고 뭐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더 심각했던 건 후쿠시마 원전이죠. 품질의 도요타라고 얘기하던 도요타도 마찬가지. 진도 7.5까지인가가 일본 그 표준에 대한 안전법에서 지진이나 해일에 대한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규모 9.0의 지진이 발생을 해버렸죠. 이거는 뭐 불가항력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해서 결국 어떻게 됐나요? 쓰나미 발생하고 10m짜리 쓰나미가 왔습니다. 원전 1기 6개가 침수를 했고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 폭발, 사망자 18,000명, 실종자 2,600명, 부상자 6,000명. 제1원전 폭발 시 직접 사망자가 약 1,000명인데 결국 17,000명은 폭발하고 이후에 죽었어요. 방사능과 세슘 그리고 산업재해 쓰레기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사고가 나고 몇 달 동안에 집계된 수치가 이렇고요. 실제로 2012, 13, 14, 15 지금 13년 딱 되면서 아베가 정권에서 뭐 엔저로 이렇게 가면서 굉장히 많이 이걸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타격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적 직접 피해가 약 16조 9천억 엔이니까 193조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를 지금 일본은 끌어안고 가고 있고 중요한 건 이 세금 수치가 계속 변하지 않고 있고 이게 지금 미국 동부 뭐 서부 이런 데까지 계속 막 떠다니고 있으니까 지금 불안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세이프티 크리티컬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러면 그 지진에 대한 진도 7.5라는 걸 우리가 더 높여야 되냐. 일본에서 그러고 있는데 재밌는 사실은 일본도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더 기준은 높아지지 않았고 해결하기 위한 것만 지금 뛰어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제가 품질에 대해서 한번 예전에 정의했던 것들을 한번 보았습니다. 예전에 어떻게 품질을 정의했습니까? 크로스비 같은 경우에는 70년대 사용자 요구사항과 일치하면 된다. 사용자, 돈 주는 사람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이해관계자가 돈 주는 사람이니까. 근데 80년대에는 이제 키치넴이 니즈와 일치해야 된다고 니즈라고 해서 암묵적 요구사항까지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단계로 80년대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와트 험프리 소프트웨어 공학의 이제 흔히 아버지라고 우리 얘기하는데 얼마 전에 죽었고요. 사용에 적합한 최고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제품을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거기에 가장 좋은 예가 그 애플에서 지금 운용하고 있는 iOS 뭐 이런 것들을 좀 예를 들고 싶어요. 사람들의 감성, 사람들의 HCI라는 공학을 잘 이용을 해서 사람들이 잘 쓸 수 있게 소프트웨어와 제품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고퀄리티고 고품질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표준에서는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고유 특성들의 집합 수준이라고 해서 ISO 9126에서는 약 6개의 특성을 정의하고 27개의 부특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ISO IC 25010이라고 해서 새로운 표준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는 8개의 특성, 31개의 부특성이 나오게 되고요. 점점점 소프트웨어의 특성과 부특성이 많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충족해야 될 고유 특성들이 실은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많은 소프트웨어의 특성들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어디서? 국제 표준에서. 단순한 1, 2개국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고요. 저도 국제 표준회의를 가니까 최소 30개국, 많게는 한 80개국 이상의 사람들만 한 300에서 1000명이 모여요. 그래서 이런 콜 4, 5개 되는 걸 빌려서 한 일주일 내내 이 얘기만 합니다. 그냥 1년에 2번 정기 모임, 나머지 한두 번 또 필요하면 또 하는 템포럴 모임도 하고 그런 거를 해서 5년, 6년 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이게 만들어지면 필요한 나라에서는 이거는 무역 장벽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우리 같이 이제 나가서 수출을 해야 되는 나라들은 이거를 공부해서 최소한의 우리가 모르는 고객들의 암묵적 요구사항을 최대한 이거를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자, 이해관계자별로 고품질의 소프트웨어를 위한 기준을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구사항 기반 테스팅에 대해서 지금부터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과제를 했었던 사례를 얘기를 드리는데요. 자, 그러면 테스트나 요구사항을 뽑아낼 때 무엇 기준으로 할 거냐라는 고민이 처음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흔히 이제 V모델 같은 얘기를 하면요. 이쪽 앞단 요구사항을 가지고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테스트를 하는 걸 가지고 또 점검을 해보면 굉장히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하면 1:1 매칭이 되면 가장 편하고 실은 요구사항만 잘 뽑아내면 편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고객의 요구사항이 계속 바뀌어요. 바뀐 요구사항을 최종단에서 가장 보기 좋은 게 뭐냐? 테스트 케이스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왜? 이미 바뀌는 요구사항이 다 시작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요구사항을 딱 정해서 주시는 정부 사업이라든가 대형 SI 사업은 요구사항 기반이 참 편한데 실제로 우리 필드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만드시고 개발하시는 기업한테는 수단, 테스트 케이스를 기준으로 요구사항 이게 전체 정리를 하는 것이 훨씬 저는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 뭐가 더 낫냐 이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요구사항 하나에 기능 하나가 나오지만 뭐 코드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테스트 케이스가 많아질 수도 있고 결국 1:N 매칭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N:N 매칭도 많이 나옵니다. 실제 개발자나 PM이 되면 이런 요구사항과 테스트 케이스를 도구로 관리하고 실제 이걸 엑셀로 관리하려고 해도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이드 드리는 부분은 하나의 셋으로 N으로 되어 있는 걸 하나로 묶고 가능하면 그리고 요구사항이 하나에서 여러 개가 나가는 것도 가능하면 잘라서 자를 수 있는 건 최소 단위로 잘라서 하나의 셋으로 구성을 하시는데 요구사항, 기능, 소스코드, 테스트 케이스 최소한 4가지 정도 셋으로 묶는 게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해서 한번 과제를 해봤습니다. 그때 제가 아마 ALM 툴을 알았더라면 툴을 써서 많이 했을 텐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중소기업에 있을 때 2007년부터 한 10년까지 그때 툴을 많이 몰라서 그때 전 단 프로젝트라고 하는 툴을 썼었고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팀 파운데이션 서버 마이크로소프트의 거를 써서 이제 많이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묶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장점이 요구사항, 기능, 소스코드, 테스트 케이스를 관리를 하니까 기능 업그레이드하고 개발할 때 코드를 기반으로 하는 작업이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결국 코드의 재사용이 되는 것과 재사용이 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것하고 기능이 셋으로 묶여 있으니까 SI를 하러 기능을 개발하러 나가는 팀한테 묶어서 압축해서 딱 보내주기만 하면 그 이후에 변경이 발생하니까 나름 굉장히 장점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OS와 UI 변경에 유연한 대처가 좀 가능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회사 같은 경우가 지금 나름 회사가 좀 잘 돼서 SDS가 이제 인수를 해버려서 저는 이제 그 회사가 없어져 버렸는데 OS가 HP 유닉스하고 윈도우 서버 그리고 뭐 리눅스 서버 이런 거에 항상 이제 바뀔 때마다 포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셋으로 묶어 놓으니까
요구사항도 마찬가지, 테스트 케이스도 마찬가지, 항상 같이 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는 테스트팀, 마케팅을 하는 영업팀, 영업을 하는 팀은 요구사항만 딱 묶어서 우리가 어떤 걸 만들면 된다, 어떤 식으로 코팅이 된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OS의 개발이 된다라는 게 항상 히스토리가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 이렇게 좀 셋으로 묶는 게 많이 좋아졌다고 보고 있고, 단점으로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SI 프로젝트에서만 사용할 때 고객의 요구사항과 매치가 항상 확인을 해줘야 돼요. 물론 당연한 얘기인데 저게 실은 또 쉽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코드가 어떤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지 영업팀이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PM이 같이 붙어서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면 PM의 일하는 시간이 짧아져요. 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관리를 위해서는 그러면 기술 마케팅이라는 뭐 이런 정도의 담당자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실제 정량적으로 한번 효과를 봤습니다. A사에서는 표준화된 재사용 아이템을 확보하게 되면서 요구사항, 기능 단위의 프로젝트 마케팅이 가능해졌고 초기 요구사항 기능 준수율, 변경이 안 되는 정도가 전체 풀소스에서 한 60%, 기존에는 45%는 그냥 이용을 했지만 영업적으로는 80% 우리 재사용한다 얘기했지만 실제 그렇지 못했거든요. 한 40%밖에 재사용을 못했는데 한 60%까지 거의 소스 변경 없이 재사용만 하는 게 늘어났고 재사용률을 전체적으로 평균 따져보니까 한 70%까지 올라가더라. 이런 게 나왔습니다. 아마 여기에 AM2를 좀 더 쓰게 되면 가시성이 확보되니까 업무를 하는 훨씬 더 관리자도 보기 좋고 개발자도 보기 좋고 영업하는도 보기 좋고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회가 된다면 이 ALM 포럼에서 그런 다양한 도구를 써서 이런 풀셋을 구성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과제를 하고 얼마큼 더 좋아졌는지 효율적으로 진행되는지는 한번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제가 연구를 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발표를 해서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B사의 경우에서는 표준 관리 체계 정립하고 도구를 통한 파일이 관리되면서 요구사항, 표준 요구사항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 표준 요구사항으로 커버리지가 전체 표준 기능 대비해서 약 66%까지 고객이 말하지 않은 요구사항을 우리가 최소한 혹시 이런 거 원하시지 않나요? 라고 미리 내밀 수 있는 것이 생겼다는 거죠. 그게 66%까지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는 저희 앞서 이제 저희 전산 팀장님이 보여주셨던 건데 젠킨스라고 하는 빌드 툴에서 보여주는 화면이고요. 실제로 거기서 저는 도구도 중요하지만 이 도구를 쓰려면 지표가 참 중요하다. 뭘 관리해야 될지를 알아야 관리를 하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인 거, 코드 리뷰하는 거, 코드 스타일 체크하는 거, 그리고 복잡도, 커버리지라고 하는 거, 결합도를 하는 것들을 지표를 가지고 계속 도구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결국 이런 걸로 관리한 기업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품질이 기존에서는 개발자 프로젝트 단위로 한 15% 표준 준수를 했는데 이런 도구를 쓰니까 표준 준수율이 한 90%로 높아지더라. 만약 ALM2를 이건 빌드만 할 얘기고 ALM2를 써서 요구사항부터 의지보수 관리까지 하게 된다면 또 얼마나 될지 저는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결합률 같은 경우 약 48스텝당 이거 쉽게 얘기해서 그냥 라인 48라인당 한 건씩 결함이 계속 발견이 됐는데 도구를 쓰니까 102스텝 한 100라인당 하나의 결함 정도가 나오더라. 결국 2배 이상 결함이 줄어들어서 그러면서 한 50% 상승됐다. 그리고 생산성은 전체 프로젝트 수행 기간 중 구현 기간의 비율이 프로젝트 전체 중에 구현을 한 50% 그리고 테스트를 한 20% 했으니까 70%가 개발하고 테스트할 때 소요가 됐는데 과제 12개월 중에 3개월을 구현을 하고 개발을 하고 2개월을 드니까 한 절반 정도 기간이 줄게 되는 거죠. 물론 줄다고 해서 1년의 과제 기간이 줄은 건 아니지만 개발 기간이 3개월로 5개월에서 3개월로 줄고 테스트 기간이 2달에서 이렇게 팍 줄어버리게 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가용할 수 있는 다른 프로젝트로 투입할 수 있는 개발자의 가용력이 확보가 되는 거고 그리고 필요하면 또 다른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약 1.5배에서 향상이 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비용은 당연히 이렇게 절감이 되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향후 모업 테스트라고 해서 단위 테스트에서 좀 더 가시화가 확보된 모업 테스트를 하겠다. 그리고 ALM 도구 여기서도 뭐 오픈소스를 얘기했지만 이 회사는 지금 계속 도구를 알아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은 회사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ALM 도구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아보고 만약 괜찮은 툴이 있다고 하면 바로 살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프리웨어를 쓰는 이유는 제대로 된 상용 툴을 쓸 때 어느 정도 실은 버퍼 기간이 필요합니다. 교육도 해야 되고 문화도 만들어야 되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줄서기 문화가 시작된 게 1988년 올림픽 때 아니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버스 오면 다 뛰어가서 그냥 타고 지하철이 와도 그냥 타는 아무나 막 타는 문화였는데 88년도 올림픽 때 어떻게 했나요? 경찰이 서서 벌금 10,000원씩 막 때리고 굉장히 강력하게 제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긴 게 줄서기 문화. 남북이 와 대한민국이 줄 서고 사람들이 문화 질서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를 하게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문화가 지금 그렇습니다. 보통 외국에서는 40% 코딩을 하고 60% 문서를 해요. 문서 작업 60% 할 때 20% 회의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개발자한테 뭘 원하죠? 120% 개발만 하길 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좋은 소프트웨어가 나올까요? 제 친구도 지금 구글에 있으면서 본사로 들어가서 가장 많이 놀란 게 실제 개발한 시간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성은 훨씬 자기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게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소프트웨어는 협업을 해야 되고 협업을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으면 내가 만든 것 때문에 남이 고생을 하고 남이 또 잘못 만들면 내가 고생하고 이게 돌게 돼 있거든요. 그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는 준비, 설계, 분석 이런 데 시간이 전체 공수의 40%가 필요하다. 이거는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증명이 된 게 아니고 이미 건설업계에서 증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제표준 아까 25010을 말씀드렸는데 요게 특성입니다. 8개. 기능성, 실행 효율성, 호환성, 유용성, 신뢰성, 보안성, 그리고 관리, 유지 관리성, 이동성. 일반적으로 기능성을 제외한 나머지 요 7개를 비기능성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기능성에 있는 3가지 부특성을 제외한 나머지 28개의 부특성을 모두 요구사항으로 뽑아내고 테스트 케이스로 만들어내는 게 실은 제가 QA 팀장을 하고 품질 이사를 할 때 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회사에 이런 것이 없다면 최소한 오늘 포럼에서 이제 들으셨으니까 고민해 보시기를 원하면서 제가 키워드로 이 표현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제 거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관리 지표는 발주자와 경주자, 인수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지표입니다. 개발 지표, 관리 지표, 사용 지표 저 3가지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가장 공통되는 이 지표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되고 봐야 되는 지표가 되겠고요. 개발 지표성 중에서도 대부분은 개발자와 QA, 형상 관리자만 알면 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공통된 지표와 기준이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에 만들 때는. 그리고 가시성이 확보될 수 있는 도구, 특히 대시보드를 통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잘 모르고 개발을 모르는 관리자나 임원 그리고 발주자도 볼 수 있는 대시보드를 통해서 내가 돈 주고 지금 만들려고 한 이 프로젝트나 제품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고품질로 가고 있구나 라고 딱 손쉽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도구에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ALM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변경이 발생하면 공정한 보상. 시대가 변하니 예전에 2010년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이 전체 데스크탑 시장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근데 2011년을 지나면서 매년 출하량이 스마트폰이 노트북과 데스크탑보다 지금 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2016년이 되면 4배 이상이 된다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시장이 바뀌는데 고객 입장에서도 10년 이상, 5년, 10년을 하시는 국방과제, 스마트 환경에 대해서 국방이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요? 철도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원자력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환경이 바뀌면 당연히 고객의 요구사항도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미국에서 나온 개발 방법론이 에자일이라는 거죠. 고객의 요구사항은 항상 바뀌니까 바뀐 거에 우리는 빠르게 대처해 주겠다. 단 돈을 달라. 미국은 철저한 계약 베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객이 요구를 하면 돈 더 주시면 저희 할게요. 안 한다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돈, 계약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 회사 입장에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표와 보여줄 수 있는 툴이 있어야만 수주를 하고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요구가 가능하겠고, 또 이거를 봐야 발주자 입장에서도 안심하고 돈을 주고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ALM 포럼이 이런 쪽에 좀 더 포커스해 주시고 이런 필요한 니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필요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 공공기관과 이런 것들을 정부 R&D 사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보여주시고 많은 분들이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면 훨씬 더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꼭 하고 싶어서 요거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한국의 산업별 소프트웨어 활용도입니다. 이 기준은 1억의 과제, 1억짜리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과제를 할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소프트웨어를 사서 하느냐, 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잘 쓰느냐, 활용도. 미국은 1억짜리를 하면 약 4천만 원 정도의 도구를 사서 한다고 합니다. 영국은 약 4천만 원, 일본은 약 3,300만 원. 1억 과제를 하는데 도구를 이만큼 사서 해요. 소프트웨어 사서. 우리나라는 1,300만 원. 이것도 공개적으로 발표하신 기업들의 과제에 한해서 이렇습니다. 그 수준을 비교하니까 선진국 대비해 우리나라는 통신 방송이 그나마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도구를 사는데 50% 절반 수준이에요. 선진국의 절반 수준. IT 기기, 공공, 국방. 실은 저는 국방이나 공공 쪽은 정말 그래도 돈을 많이 쓰고 레벨이 높을 줄 알았는데 외국은 더 많이 한다는 거죠. 10배 이상. 결국 우리 공공도 소프트웨어 많이 사야 되고 국방 쪽도 많이 사셔야 되고 석유, 화학, 전기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너무 안 사요. 결국 소프트웨어 만드는 사람들한테 보상 하나도 안 해주고 공짜로 무조건 달라고 한다는 거죠. 저는 프리웨어를 쓰는 거는 좋은데 쓰면서 스폰서 해주고 기부해주는 거는 당연히 쓰는 사람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드는 사람이 바보도 아니고 가정이 있는 다 가장들이고 이런데 그 사람들이 하루 이틀 만에 몇 시간 만에 뚝딱뚝딱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이 사업을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많은 기업 그리고 담당자들 저는 이런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당직 공식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갈 게 사람들 먹고 사는 닭밖에 만들 게 없다는 거예요. 영수증까지 생각합니다. 내년 말은 지금까지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저희 이제 매년 저희가 소프트웨어 공학 객서라는 걸 만들고 있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인력적인 부분이 제일 큽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어쨌든 간에 한 20점 이상 모든 people, process, technology 그 전체 소프트웨어 공학에 있어서도 소프트웨어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항상 20점 정도의 갭이 발생하고 있고 이거를 줄이고 점점 더 중소기업이 대기업하고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나이파나 소프트웨어 공학센터 그리고 많은 공공기관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네, 오늘 제 발표는 마치고 Q&A 죄송한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죄송한데 좀 해도 될까요? 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들 한 3분 정도 명강의를 하셨는데 질문을 해드려야지. 감사합니다. 예, NSC 김대일입니다. 아주 그 명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회사 홍보대사 될 정도로 잘 하셨고요. 제가 굉장히 재밌는 걸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 배웠는데요. 지금 아까 그 칼리파 건설 쪽 비용이 이제 40%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건설이 5,000년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건설은 무너지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감리 굉장히 엄격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 소프트웨어 쪽도 세프티 크리티컬하죠. 원자력 쪽도 그 비중이 더 비슷해요. 그러니까 QA를 하고 BMB를 하고 설계를 하고 하는 그 인허가 비율이 거의 40%. 네.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원자력 쪽도 이게 예를 들어서 칼리파 그거 무너져 몇 명이 죽겠어요? 원자력 갖고 죽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건 안에 있는 사람의 질문이죠. 그래서 되게 저기고 자동차 쪽도 사실은 이제 사람 한두 명 죽는 거를 그 사람들은 개의치 않아요. 네. 리콜이 걸려서 회사가 망하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저기 하고 사실은 저는 그 폭스바겐 쪽에서 만드는 책 있잖아요. 네.
그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예. 그 책을 제가 굉장히 이제 잘 이렇게 읽어보고 탐독을 심도 있게 봤는데 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급발진을 하면 사람이 9년 죽지만 그거는 뭐 매달 물어주면 끝이지만 그렇죠. 이권이 걸려버리는 회사가 많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통계치가 되게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문제가 생기면 저기 하죠. 그러니까 그런 통계들이 좀 이렇게 세이프티한 쪽은 거의 건설이나 이런 쪽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네. 나머지 이제 좀뭐 버그나고 좀뭐 바로 고쳐져 버리면 그렇죠. 되기 때문에 저기 설계 신경 안 쓰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인트로덕션 하실 때 네. 그걸 어떻게 그 히포크라테스하고 어떻게 그렇게 그 직접적으로 개발하신 겁니까? 아이디어를? 네, 한 이틀 밤새면서 만들어낸 거라 저도 처음 기조연설을 맡아서 네. 이게 또 국제 컨퍼런스고 처음 하는 저희 테스팅 업계에서는 처음 하는 안전성 쪽에 처음 컨퍼런스라 고민도 많이 했고 그날 이제 국회의원도 오시고 장관님도 오시고 하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썼죠. 그래서 겨우겨우 짜낸 게 그거였고요. 신경을 쓴다고 해서 그런 게 안 나올 것 같은데 SS를 짰고 메인텐스를 아주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오른쪽에 강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종합연구소에서 국방 관련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스피아입니다. 네. 저도 이제 소프트웨어 쪽을 많이 했는데 결국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오늘 강의 말씀 중에서도 어떤 변경사항 네. 그런 것들이 하실 때 계약을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한 비용이 산정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 네. 지금 저희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다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데 현재까지 아마 나이론 코드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되거나 그런 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정부 쪽 이런 쪽에서 이런 어떤 가격에 대한 그런 기준도 좀 더 명확하고 네. 좀 개발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코드 몇 나이냐 얼마 이런 식으로밖에 변경은 안 되고 있는데 네. 그런 것을 좀 다른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런 기준도 좀 계획하고 계신 게 있구나. 현재 뭐 어떤 사항이 네. 민간 쪽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지 아실 수 있으십니까? 네, 지금 말씀 주신 걸로 이제 요구사항 변경이나 기능 변경이 발생했을 때 그럼 어떤 기준으로 그걸 이제 해야 되느냐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아까 카퍼전스가 이제 쭉 만들었던 데이터를 저희도 이제 많이 좀 보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CMMI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펑션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소프트웨어 지능법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도 대부분 공공기관은 그 펑션 포인트 쪽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가 이제 펑션 포인트에서 빠져 있어요. 펑션 포인트도 그 펑션 기능이 굉장히 크리티컬하고 중요한 기능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약간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기능들이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언급이 없이 일괄적으로 펑션 포인트라는 기준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좋은 건 그 펑션, 만약에 펑션 포인트를 이제 기준을 한다라고 하면 발주자 입장에서 이 기능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기능이기 때문에 변경 요구를 하면 얼마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반대입니다. 그걸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 이 기능 하나를 바꾸는 건 발주자 입장에서 말만 하시면 되지만 저희는 얼마만큼의 공수가 소요되는 펑션 포인트입니다라는 대안을 제시를 하시고 그게 이제 거래가 되고 서로 딜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저도 실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기술사, 특급 기술사, 뭐 중급 기술자, 뭐 중급 기술자 이래가지고 우리 소프트웨어 기술자에 대해서 많이 지금 구분을 하는데 저 솔직히 연차로 그렇게 구분하는 거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정말 똑똑한 친구가 그냥 군대 같은데 병역 특례로 가 있는 친구가 정말 기가 막힌 코드를 짜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특급하고 계약도 정말 다르지 않은 정도인데 그 친구는 병역 특례이기 때문에 초급 개발자 뭐 이 정도밖에 돈을 안 주고만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펑션 포인트나 기능, 지금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기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통찰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서로 거래, 계약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문화에서 좀 하나 굉장히 좀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계약 문화입니다. 미국은 모든 게 이제 계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론 그것 때문에 소송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게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없어요. 일반적으로 고객님 위주로 가는 거죠. 실은 그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고객님 위주보다는 서로 상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대등소 상생이 서로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드는 사람도 살고 사주는 사람도 살고 서로 살기 위해서는 이해하고 또 그런 명확한 근거를 만드시는 분이 제시할 수 있으면 제일 있을 것 같고요.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부분들을 먼저 제시해서 가는 것도 하나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트렌드를 보면서 그 트렌드가 너무 크게 엇나가지 않는 아주 높은 편차가 아주 낮은 안 좋은 편차만 잘라가면서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는 것이 저는 공공의 또 하나의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또 발주지원센터라고 있거든요. 그쪽 팀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이 공표도 좀 많이 되고 많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발주자나 수주자 쪽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일단은 제가 얘기를 드리고 제가 실은 명확한 답변을 이 정도까지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조금만. 네, 시간 더 마지막으로 예. 한마디. 아니, 저는 그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하나에서도 얘기하신 걸 저희 부산에서도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공공기관에서 오셨으니까 원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좀 해주십사 하고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도 그렇지만 저희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계약을 할 때 미국에서 어떻게 투명하게 계약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는 사람 입장하고 파는 사람의 입장하고의 차이가 나는 거고 저희도 소프트웨어 코드를 라인업 코드로 할지 펑션 포인트로 할지 하다 보면 딱 처음부터 끝까지 펑션 포인트도 계산을 할 때 지금 찍어주신 그 부분이 굉장히 애매하지만 그게 제일 중요하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저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펑션 포인트 계산법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부분들을 아까 그 1988년도에 줄 알았으면 돈을 막 떼셨던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참 힘들긴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좀 해주셔야 저희가 중소기업이라고 계약을 할 때 대기업은 돈이 많아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투명하기만 하면 서로 간에 그래 오케이 할 수가 있는데 그게 투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좀 원하는 말을 해주십사 요청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혜민이 무슨 말인지 네, 일단 많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실은 전수남 팀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하고 있고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간 특히 소프트웨어 기업의 대표님들이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되게 목소리가 크지 않으세요. 조용조용 하시고 말씀들을 안 안아주시다 보니까 공무원 특히 이제 미래부 옛날에 지령부였고 지금은 미래창조부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에게 높이 의사 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실은 이런 기업의 소리를 잘 못 들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은 저희가 그런 대표님들의 모임, 기업들의 모임 이런 것들을 또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소프트웨어 포럼도 그렇고 뭐 소프트웨어 테스팅 품질 협의체 그리고 K-센이라고 하는 품질 기업 모임 이런 것들을 꾸준히 만들어내고 그분들을 미래부 공무원 그리고 국장님, 실장님 그리고 차관님한테도 계속 만나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ALM 포럼도 아까 김대일 대표님께서 우리 도구 만드는 많은 기업들이 이 포럼에 왔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를 또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가능하면 제 욕심입니다. 저희 팀장님하고 열심히 뛰어서 내후년에는 장관님도 오시고 국장님도 오시고 오셔서 진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이런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는 일단 노력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자리에 많이 와주시고 또 이런 포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원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또 더 잘할 수 있도록 많은 요구사항을 저희도 분석해서 만들어낼 거고요. 오늘 이런 자리가 저희한테는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이런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서
오늘 이런 좋은 얘기들을 회의록으로 만들어서 또 저희도 공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따 식사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말씀 주시면 그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